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 노트를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 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수배역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결국엔 실적 기반으로 지금 금융주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온기가 불어주면서 그래도 지수가 2,700포인트를 사수하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주 관련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선주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주 기대감,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근거로 조선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이 수익권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올라타도 되는지 혹은 아니면 좀 조정의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늘도 시황 브리핑과 더불어서 공략 섹터 그리고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많이 없어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나 2차 전지에 많은 포트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포인트를 사수를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좀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수 전반적으로 오늘은 실적 위주로 그 종목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폭락에 이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 증시 또한 흔들리는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했었죠. 요즘에 증시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여러 글로벌 이슈들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고 바이든 사퇴 그리고 지금 중동발 지정 확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굉장히 불확실성 요인들을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로켓 발사대인지 혹은 번지 점프대인지 솔직히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답을 말해주는 거는 결국엔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함축적으로 압축을 해보면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오늘 이제 PCE 지표가 미국에서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어떻게 작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를 말하기에 앞서서 S&P 기업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미국 S&P라던가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큰 폭으로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것이 더 큰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인가 혹은 차익 매물이 이제부터 패닉셀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초과 기업 비중이 약 78%로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방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 그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IT 업종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해주면서 AI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그런 예전에 2년 전에 메타버스 신드롬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AI 붐이 꺼지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은 AI의 시작 도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익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의 거품이 빠지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만 해도 IT 업종의 7.5%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주요 실적 발표들이 애플을 비롯해서 쭉 있는 상황인데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조금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지금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OECD G20 경기 선행지수가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경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체감 온도로 보나 아니면은 글로벌리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나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잘 들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악재로서 작용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거기에 반해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를 좀 예를 봤었을 때 어저께였죠. GDP 발표가 있었는데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견조했는데 동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IT 제조업 수출 간의 양극화는 조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수 격차를 채워줄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랑 투자, 물가의 전반적인 둔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에는 2번이었는데 한 번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있는 상황. 결국엔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를 시킬 수 있고 항상 답답했던 우리나라 증시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듯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결국엔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후퇴를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1분기 때, 2분기 때는 굉장히 좋았었던 이 흐름들이 후반으로 될수록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중앙은행 완화 정책이 소프트 랜딩이 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1960년대부터 20년 기간 중에 총 150회 통화 완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인플레 우려 완화에 따른 통화 완화 사례가 25회 그러니까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죠. 124회가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리 성공 사례가 11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프트 랜딩 사례가 5회로 20%로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 이 데이터 값의 과거에 데이터 값이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소프트 랜딩에 우리가 너무 기대 심리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요동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실적의 주기성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고하저의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와 4분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게 됐었을 때 삼성증권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었을 때 2분기 때는 전년 대비해서 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지만 근데 3분기 18% 그리고 4분기에는 19% 가까운 굉장히 급격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반대죠. 상저하고 이런 흐름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경계심은 이르다. 근데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실적들이 과연 발표가 되고 이렇게 움직여줄 것인가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미국 증시랑 그리고 글로벌리한 증시 흐름이 굉장히 불장을 뿜어냈었습니다. 그런 상승 랠리 속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지금 현 국면이 건강한 조정일지 그 거품이 다 꺼지는 것인지를 했었을 때 너무 지나친 경계감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좀 한 번쯤은 조정의 기회가 왔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그 경계를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그런 글로벌 증시들은 다 올랐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굉장히 상승폭이 완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쭉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크게 상승을 못 해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수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 방어를 해줄 것이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너무 지나친 경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을 해서 이제부터는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는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지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강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펼쳐주곤 있지만 지수가 꺾일 때, 지수가 약할 때는 그 어떤 종목이라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3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방산 섹터, 지금도 오늘도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어력이 강하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기반을 했었을 때 실적으로 증명을 해보일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섹터가 방산이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가 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3주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오늘 조금 3% 가까이 좀 빠져주면서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는 듯 했지만, 코츠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방송 이후에 목표가도 터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펼쳐줬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산이 저는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된다.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했었던 현대로템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이제 조선이라던가 방산, 그리고 이제 금융이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가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방산의 대표 주장격인 이제 하나에어로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다시 하나에어로나 아니면 LIG 넥스원처럼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후발주자로 현대로템이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료템이 이제 철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주 잔고들이 쌓여가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터치를 했다가 조금 밀려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방산에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부장격 종목으로 봤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결코 약하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산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저는 이제 로봇 관련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로봇주들이 잠시간 들썩이는 그런 한 주가 졌었는데 저는 그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베이스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SPG라는 감속기 전문 기업을 추천주로 들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한 이후에 솔직히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다운 레벨이 되진 않을 거예요. 좀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되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7월 11일 날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다시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장기적인 긴 호흡 간목으로 봤었을 때 저는 로봇도 성장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의 일부 작은 비중 그러니까 약 5% 정도는 로봇 관련주들 성장주들을 좀 담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나중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이 성장주거든요.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쌍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27,000원대를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로봇 관련해서 아무 종목도 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라던가 기타 종목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조선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이런 예상되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들고서 왔었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조선업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라던가 한국, 일본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글로벌 장악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관세 부과라던가 아니면 수입 규제 이런 조치 감행성들이 굉장히 높아진 현 시점이고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쳐줬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로 인해서 중국산 선박의 비선호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는 미국 조선업보다는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이클도 아니고 2, 3년 만에 돌아오는 몇 년 아니면은 10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돼서 저는 최선호 섹터로는 방산을 뽑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만약에 포트에 없다라면은 조선 섹터 지난주에도 강조 드렸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방산하고도 제가 최애 섹터라고 했는데 조선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체 시기가 돼 있고 그리고 보수 정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MRO라는 그런 규제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현대 그리고 하나 이쪽이 지금 강한
그 입찰권을 가진 경쟁력을 가진 그런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함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적자인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우려감은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주가 흐름은 매우 탄력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삼성중공업 또한 이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굉장히 작년부터 잘 해놨기 때문에 조선 하면은 항상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제는 착한 좀 길들여진 그런 소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한테 배신을 때리는 그런 그 섹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신조선가 지수 187.78을 기록을 했는데 역사적 고점이었던 이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선박의 가격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고점이 2008년이었는데 거기에 불과 3.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 판가 전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적자 물량들은 거의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모든 물량들을 털어내고 이제부터는 돈 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실적 베이스로 든든하게 방산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대형사 모두 LNG선 혹은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의 대형 발주들이 시작을 했고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오늘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9만 8천 원, 그러니까 신고가죠. 이 52주 신고가 20만 3천 원 부근을 터치를 해줬고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아직 남아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20만 원, 3고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20만 원 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 한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23만 원 내지는 25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간에는 현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 지금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자꾸 막혀왔었던 이 혀를 과연 뚫어내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 해볼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11만 3천 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가 레벨이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밸류업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중공업도 지금 신고가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박스권 매매를 좀 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 2만 8천 원 부분까지 오게 됐었을 때는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저께였죠. 어저께 매수가 들어가고 3만 3천 원 부근 박스 매매 그러니까 요런 단기간에 주가의 빠짐과 오름이 있었을 때 이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이렇게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이제 하반기부터 터져갈 그런 필리조선소 인수 효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44,000원 내지는 훨씬 더 윗단인 남아있는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한다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계속 좀 담아가는 적립식으로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선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조선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방산이랑 곁들여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중에서 나머지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 가던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갑니다. 그 논리는 맞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좀 두렵고 겁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대안책은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하나오션 같은 종목 박스권 매매로도 단기간에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힘을 응축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주시면은 굉장히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인사이트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저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지금 돌이켜봐야 되는 오늘의 공략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저께처럼 지수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라는 투자 관점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2700포인트를 사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엔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엔 잘 버텨주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본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PCE 지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증시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K-뷰티 혹은 K식료품 여기를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에 있는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김밥이 동이 나서 못 산다. 냉동김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물론 여자분들은 먹는 것보다야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화장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비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조금은 시선에 없었었던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 결국엔 K푸드에 길들여지는 입맛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던가 유럽 시장 결국엔 K컬처를 타고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잠시 식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수출 잠재력에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반기 음식료 업종 실적이 결국에 개선이 되고 있는데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왜 기대감이 유효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류라던가 음료라던가 제가 소재 등 여러 품목에서 판가 인상 그러니까 가격 정가를 벌써 시켰습니다. 결국에 양을 줄이든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그 가격은 올라갔지만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라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K방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K원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K코리아가 붙은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K푸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 정부가 미는 그런 정책들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봤었을 때 탑다운 방식인 거죠. 그때 이제 파리올림픽 이제 곧 개막을 했는데 파리올림픽에서 K푸드 인지도 상승 공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은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프랑 손을 잡고서 5개 매장에서 지금 테마 팝업 스토어를 운용을 하면서 라면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오비맥주, 카스, 포차 이런 것들도 맥주를 홍보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기업들도 앞다퉈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뉴스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최신판 뉴스입니다. K푸드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 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0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16조로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 지난해에. 올해 상반기에는 어땠을까라고 봤었을 때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 이상, 그러니까 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붙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갑이 닫히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필수 소비재인 이 식료품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가 전이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식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라면이 식사 대용으로는 저는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을 먹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식료품 종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원가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주 원료인 밀 같은 경우에는 밀 선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 그리고 원당은 1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고, 근데 가격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겠죠. 좋아진다라는 얘기고, 해운 운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벌써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 원가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졌었다는 점, 그렇다면은 2분기 때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3분기, 4분기까지, 그러니까 올 한 해에 봤었을 때 증시가 이제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군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의 제 투자 포트폴리오상 식료품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져도 저는 충분히 이익을 올릴 수 있겠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판가 인상이 된 가격이 인상이 된 코코아 같은 경우, 그리고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벌써 판가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인상이 됐느냐? 1월 1일부터 롯데칠성 음료에서는 주류를 가격을 인상을 했죠. 처음이라던가 세로라던가 이런 소주의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거기로 비롯해서 시작해가지고 4월 이후에는 과자, 음료, 참기름, 간장, 필수 소비재죠. 이런 것들이 김등이 판가 인상이 단행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식료품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식료품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리이고,
그리고 하락 우려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려 요인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이 요번 분기부터 혹은 다음 분기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외형적인 성장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추후 미래적인 얘기라던가 아니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100% 풀가동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수 소비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트를 가보면은 진짜 얼마 사지를 않았는데 20~3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가격들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지갑이 조금 다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라면을 한번 섹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식료품 섹터 내에서도 라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먹거리 물가 상승에 비해 가지고 가성비 식품이 아무래도 라면입니다. 아까도 밀 가격이라던가 원당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판가 전가를 했는데, K푸드 선호 그리고 이제 K컬처로 그런 것들로 많이 짜파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폭발적인 인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그림 밑에 보면은 파란색 중국 비중이 확연하게 22%로 높았다라면 23년도에 24년도에는 1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13%에서 17%, 그러니까 시장의 다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중국에서 매출이 줄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소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라면의 판매 수출액 추이가 지금 보게 됐었을 때 계속 그래프상으로 10년도부터 10년 100만 달러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600만 달러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값이 증명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60만 달러죠. 60만 달러에서 지금 100만 달러를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이 라면 관련해서 삼양식품이라던가 농심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다. 지금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이제 여기에서 한번 신드롬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주가 방어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시적으로 딱 갔었을 때 아무래도 맥도날드의 빅맥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맥 세트 가격이 약 한 2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0원 정도네요. 그래프를 보게 됐었을 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200원 정도 되죠. 근데 라면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 정도의 호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송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2,000원 정도, 한국보다 약 2배 정도 비싼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빅맥 세트 가격으로 비춰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체감하는 그런 온도는 외식 가격에 비해서 약 한 11%에서 14% 정도로 체감 온도가 살짝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정말로 저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타깃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라면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 기업들이 이쪽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라면은 저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라면 수출액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60만 달러에서 지금 100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4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굉장히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미국, 유럽 다변화가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양식품이 주가가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고 고공놀이 중인데, 매출액의 수출 비중이 2016년에는 26%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었죠.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인데,
올해 1분기에는 75%,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이 격변의 시기 동안 우리나라가 K푸드가 수출 효자 종목 노릇을 굉장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빙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덥죠. 우리나라가 약간 스콜성 비도 내리고 있고 지금 기후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전 세계 온도는 지금 1도, 2도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정학적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빙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것들이 수출이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21년 이후에 내수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짚고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더우면 자꾸 이제 시원한 것들을 찾게 되는데 아이스크림 굉장히 요즘에는 집 앞만 보더라도 저희 집 앞에만 봐도 세 군데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습니다. 무인 판매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판매처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급이 수요를 일으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들, 결국에 눈에 잘 띄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이니까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데이터를 보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표면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름이 더 길어진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줄어들고 여름은 길어지면은 당연히 빙과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급도 많은데 수요도 많아, 이러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빙과 같은 경우에 21년도 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3개년 연속 계속적으로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메로나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빙그레를 이끌었던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굉장히 판매 호조를 일으키고 있고, 이게 2017년에 현지법인 매출이 126억이었는데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3배 가까이. 작년에는 6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주고 있고, 붕어 싸만코 같은 이런 아이스크림이 중국 법인의 작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 샌드류 중심으로 굉장히 그 호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별 수출 비중, 시간 관계상 조금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롯데웰푸드라는 이제 롯데에서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하브모어를 인수를 했는데 빙가 실적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2017년에는 907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600억, 6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브모어를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27년도에가 되면은 좀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모멘텀을 먹고 사는 종목 그런 아이기 때문에 2차 완공시의 생산 능력이 2배로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전 세계 인구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워요.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무더위 속에서 사망자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브모어의 분기 실적 추이가 점진적으로 매출이 우상향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약간 계절성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롯데웰푸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식료품 중에서 라면이랑 빙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4종목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삼양식품, 농심, 뭐 오뚜기, 그리고 이제 그 빙과 관련해서는 빙그레라던가 아니면은 롯데웰푸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빼놓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주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스피릿으로 통하는 이제 그 소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류는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가 혹은 맥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MZ 세대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제 건강, 웰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서 MZ들의 생각이 좀 많이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헬스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면서 그 주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 출시를 했었을 때 켈리를 출시했었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1.1%밖에 상승을 못 해주고, 그리고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디자인도 참 좋아지고 맛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금 외면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힘을 못 써주는 이 주류 관련해서 근데 알코올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도 좀 감소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이거 이제 이쪽 주류 관련해서는 보지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OECD 평균 주류 소비량이 조금씩 내려왔다곤 하지만 그래도 대등소이합니다. 8.7에서 8.6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주류가 MG 뭐 이런 것들을 제끼고서라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흐름들을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21년도에 저점을 찍었었던 이 주류 그 수출액이 이제는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소주 수출액이 10년 만에 다시 한번 1억 달러를 확 회복을 했고,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었었는데 K푸드 선호도랑 그리고 해외 사업 확대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그리고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펼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소주 너무 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식료품들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수출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요번 분기를 떠나서 3분기, 4분기까지 그 온기가 이어질 여지가 조금 높다. 계절적인 요인을 좀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라면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 그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글로벌 소주 수출 비중이 일본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2010년도에는 24년도에는 일본이 반토막도 아니고 30%,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24%로 2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이쪽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빙그레 삼양식품, 롯데헬프드, SPC 삼립 이렇게 지금 기업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합하는 종목들이 하이트 진로, CJ제일제당, 농심, KT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하회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실적보다 하회를 하는 종목들은 지금 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었지, 역발상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추천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전제 조건을 달도록 할게요. 답답한 종목이에요. 답답한 종목인데 언제 튈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에 튈지 아니면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튈지는 모르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종목인데 소주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소주, 그러니까 뭐 과일 소주가 아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스피릿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카라던가 이런 것들과 같은 계열로 도수가 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래도 저가인, 그리고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이쪽으로 소주 배출이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맞섰을 때 저는 지금 하노이 공장 26년도 3분기에 완공이 되면 27년부터 해외 소주 판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매분기 영업이익이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빗대었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박스권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만 원대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21,500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하이트 진로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료들과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